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뭐 거의 탑이죠, 탑.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무인전투.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등장하는데 그 한미공군 대규모 그 항공 전역 훈련이 있었어요. 넥스 썬더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석의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군 각종 이제 군용 전투기 포함해서 폭격기 포함해서 한 1000여 대가 이제 격출당합니다. 거의 뭐 에어리어 88 애들인가요? 그런 뭐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조종수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리터리 인사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예. 이 첨단 무기들에 의한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그 전자장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뭐 좀 있으면은 이제 뭐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무인전투. 뭐 무인전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도입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의 눈과 입 그리고 귀 같은 역할을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적을 차단시키고 네. 교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마비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전기가 그런 대표 무기로 이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군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전투기를 위협하는 그런 방공 체계도 있잖아요. 뭐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뭐 레이더도 있고, 뭐 대공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전자기기로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란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공중전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가 이제 뭐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현재 있는 전자전기 가운데 그러니까 전자전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EA-18G 그라울러가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미공군이 이제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한미공군 대규모 그 항공 전역 훈련이 있었어요. 맥스 썬더라고. 저도 이제 군산 가서 그 맥스 썬더 훈련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맥스 썬더 훈련할 때 빠지지 않고 그 미해군의 EA-18G 그라울러가 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스 썬더 훈련이 뭐냐면은 한미 양국 공군이 그 일종의 이제 가상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가상의 전투? 네, 가상의 전투를 하는데 그 통제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분석의 미리 있었는데 나 진짜 답답하게 진짜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반도에 또 빼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가상의 전투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전투기 출격하고 나가서 막 공격하고 물론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모의로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때리러 간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공격 편대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호위 전투기 그다음에 뭐 지상 공격하는 전투기 이렇게 다 편대 이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 그라울러가 한두 대가 꼭 따라가요. 그래요? 네, 따라가면서 적 방공망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전자전기가 운용이 된 겁니까? 사실 전자전기가 운용된 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 전자전을 처음 한 거는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 때 러시아군 무전병이 러시아 해군 함대를 정찰하던 일본 함대 순찰함의 무선 보고를 동일한 주파수로 잡음 신호를 막 보내요. 그래서 전파 방해를 막 시도합니다. 그럼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뭐 워낙 제2차 세계대전 매니아 분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영국 본토 항공전 때부터 이제 레이더가 막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독일도 그때 막 레이더를 이제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는 이제 주로 영국 공군이 독일을 이제 폭격하는 그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임무를 많이 맡았는데 웰링턴 폭격기. 네, 거기다가 이 50와트 출력의 전파 방해 장비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전자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전기가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이 돼서 독일 육군의 지휘 통신망을 교란하기도 합니다. 롬멜 막 갔을 때? 그때 교란도 하고 그리고 1943년에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체프 레이더 교란하는 거. 네네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독일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독일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 해군이 TBM-3 어벤저 뇌격기에다가 네. 일본도 당시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원래 레이더 만든 애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일본 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중요성을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중요성 전혀 몰랐고. 낭패를 당했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 레이더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TBM-3 어벤져 뇌격기에다가 여기 또 전자전 장비를 장착을 해요.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도 하고, 전후 배치되는 항모 항공단에 이 전자전기를 반드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반드시 포함되는 전력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자, 그러면 전자전기가 2차 대전부터 운용이 됐으면, 예. 뭐 거의 무서울 게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물론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독일에 의해서. 근데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합니다. 언제부터? 그게 이제 베트남전 때부터 지대공 미사일들이 전투기, 특히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돼요. 베트남전에서 나왔다면은 네. 소련? 당시 소련인가요? 그렇죠. 이제 소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베트남전 당시에 소련이 북베트남에게 지대공 미사일인 SA-2를 대규모로 공급을 합니다. 대규모로. 근데 그 전에 1960년 5월 1일에 네. 이 소련을 정찰하던 U-2 정찰기가 SA-2에 격출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네. 참고로 이 SA-2는 사거리가 45km고 탄두가 한 200kg 정도 되고 이제 지령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령 유도 방식이다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목표물을 이제 레이더로 조사를 해서 미사일을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베트남전 때 초기만 하더라도 네. 미군이 이 지대공 미사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면 이제 당시 이제 미군이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아이 뭐 이런. 근데 이 SA-2 미사일에 우후죽순으로 격추되기 시작하죠. 그냥 아작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사실 전투기에 뭐 전자전 장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자전 포드를 달기도 하는데 적 지대공 미사일 교란할 수 있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A-2에 이제 격추를 많이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을 통틀어서 소련이 북베트남에 한 7,600여 발의 SA-2 미사일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6,800여 발을 써요. 거의 뭐 다 썼다는 얘기네. 거의 대부분의 양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이제 미군 각종 이제 군용기, 전투기 포함해서 폭격기 포함해서 한 1,000여 대가 이제 격출당합니다. 그럼 이때 너무 당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예산을 들이붓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전자전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이걸 잡는, 적 지대공 미사일 잡는 대공제압기라는 걸 만들어요. 대공제압기.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막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그 아마 이제 영화, 밀리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영화 최후의 출격이라는 게 있어요. Flight of the 인트루더. 그러니까 이게 그 A6 인트루더, 그 베트남 당시 조종사들의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막 SA-2 미사일이 막 날라와가지고 조종사들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제가 좀 설명드리지만 그런 SA-2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게 영화 속에서 잘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네크만이 나왔던 배트2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네, 배트21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당시 이제 미공군 전자전기에 이 지네크만이, 이게 실화예요, 배트21을. 이건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그 전자전 정말 그 미공군의 그 정말 대단한 전자전 장교가 타가지고 전자전기에서 막 이 제밍을 걸다가 격출당해요, SA-2 미사일에. 그래서 이제 사출돼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비행기 탈출해가지고 막 살아 돌아오는 걸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SA-2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 해군이 뭘 하냐면은 전자전기도 만들고, 이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전자전기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라이크 대 레이더 미사일을 또 당시에 만들게 돼요. 그래서 AIM-7 스페로 미사일을 개량해서
이 지대공 미사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만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더 전파를 쫓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미사일.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 영화 최후의 출격 보면은 네. 이걸 이제 아이언 핸드라고 그러는데, 철권이라고 그러는데, 요 미션을. 철권? 네, 철권, 아이언 핸드라고 그러는데, 이 작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화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 철권 작전을 해봤는데, 네. 적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됐던 전자전기하고 그다음에 이 철권 이제 공격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나 찾아내려고 하는. 찾아낸 걸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기들도 격추당해요. 싸그리다? 네, 그래서 전부 격추당해요. 미공군도 비슷하게 네. 이제 합니다. 전자전기 동원하고 요 레이더 사이트하고 지대공 미사일 파괴하는 네. 그 이제 별도의 대공 제압기들을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역시 이제 참패로 끝나요. 그것도. 미 공군도?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만 담당하는 공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와일드 위즐. 와일드 위즐? 네, 그 쪽제비라는 건 별칭인데. 철권 쪽제비! 네, 그래서 그런 대공 제압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 때 보면 F105G 모델이라던가 베트남전 이후에는 F4G. 그래서 이제 와일드 위즐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밌습니까? 네, 재밌는 게 F-15K 그 이제 당시 이제 보잉사에서 팔았잖아요. 그 한국 이제 F-15K 담당자가 F4G 와일드 위즐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형님 나왔어요? 걸프전 때도 실제로 작전에 투입됐던. 근데 이제 와일드 위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 땐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조종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막 피해가면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야 되는. 그분 얘기하시는 게 막 고공에서 저공으로 막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종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와일드 위즐 조종사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조종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뭐 에어리어 88 애들인가요? 그런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조종수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위험이 높죠.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 F-15K 팔았던 양반이 그런 카자마신 형님이네. 나는 알았어. 내가 구애받고 있는 원인이 에어리어 88이란 것을. 카자마 신까지는 본인은 또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이야. 그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정말 그런 임무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네. 미 해군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임무에 특화된 전자전기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A6 인트루더 공격기가 있어요. 이 전설의 공격기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화 그 최후의 출격에 나오는 그러니까 탑건은 F-14 톰캣이 주인공이었고, 이 최후의 출격 영화, 사실 저는 탑건보다 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A6 인트루더 공격기가 굉장히 그 주인공이었어요. 이 최후의 출격 영화에서는. 근데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전자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71년부터.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EA6A라는 전자전기가 있었어요. 아주 몇 대가 있었는데, 네, 그 소수가 있었는데, 야, 이걸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A6 이 인트루더 공격기는 2인승입니다. 2명이 타요. 그래요? 근데 EA6B 프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동체를 늘려가지고 4명이 타요. 4명이나 타요? 네, 4명이 타요. 야, 각자 임무가 따로 딱 그러니까 이제 있구나. 한 명은 조종사고 3명이 전자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자전 그 전문 요원들이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체도 전자전에 특화되어 있고, 이제 전자전 포드를 담대요, 여기다가. 그래서 ALQ99라고. ALQ99. 네, 요게 이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레이더도 이 밴드가 고주 파수대가 있고 저주 파수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더들이. 네. 요걸 2개를 다 교환하려면은, 그래서 ALQ99 요 전자전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만 제밍하는 게 있고, 저대역대만 또 제밍하는 그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 탔나? 해야 될 임무도 많고, 그런 당시 이제 전자 기술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치.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건 많이 돼요. 수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타게끔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야말로 각종 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 걸프 EA-6B가? EA-6B 프라울러가 각종 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미해군 항모에서 이제 공격 편대군이 나가잖아요. 지상 공격하러 이군 나갈 때 그때 얘네 같이 딱 뜨는구나. 따라 붙어가지고 보통 이제 제밍, 전자전 제밍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스탠드 오브 제밍이라 해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막 제밍을 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공격 편대군 구성해서 요걸 이제 에스코트에 가면서 또 이렇게 전자전으로 막 지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도 하나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전투에 나가면 이제 같이 따라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3년에 이라크전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미국이 이제 이라크 쳐들어갔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뭐 거의 탑이죠, 탑.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 제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F-16 전투기가 출동을 해요. 근데 F-16 전투기가 출동했을 때 이 EA-6B 프라울러가 같이 날아가요. 야, 그러면은 네. EA-18B는 언제 실전에 투입됩니까? 그래서 실전 투입이 2011년 이제 리비아 공습했을 때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오디세이요. 네, 5대의 그라울러가 네.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출격해서 네. 이제 리비아군 방공망을 이제 마비시켰죠. 재밌습니까? 진짜 재밌는 겁니까?